핏빛 호숫가의 침묵. 일리노이의 시골 마을.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은 것은 물에 잠긴 자동차의 섬뜩한 실루엣이었다. 핏자국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두 모녀의 실종은 한 남자의 뒤틀린 집착과 잔혹한 배신이 빚어낸 비극의 서막을 열었다. 진실은 겹겹의 거짓말 아래 숨쉬고 있었다. 1995년 7월 5일의 저녁이었다. 일리노이주 웨인시티의 드넓은 옥수수밭 사이로 난 작은 길. 그 끝에 자리한 이름 없는 연못은 하루의 열기를 식히며 평온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독립기념일의 꺼들썩한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시골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산산조각났다. 마을 주민의 다급한 목소리는 연못에 반쯤 잠긴 자동차 한 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질녘의 마지막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세단은 마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짐승의 꼬리, 즉 후미등 근처에는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지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웨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수사관들은 현장의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자동차는 연못의 얕은 가장자리에 코를 박고 있었고 뒷부분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다. 마치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연못을 가로지르려다 실패한 듯한 모습이었다. 베테랑 수사관의 눈에 그 핏자국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의 속삭임이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극의 서문이었다. 견인차가 조심스럽게 차를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차 문이 열리자마는 견딜 수 없는 비린내가 터져나왔다. 차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시트는 물론이고 바닥 매트까지 온통 피로 흥건했다. 단순한 상처에서 흘러나온 양이 아니었다. 법의학 전문가는 한눈에 봐도 수리터에 달하는 혈액이 쏟아졌음을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도살장에 가까웠다.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또 다른 기이한 점이었다. 운전석 바닥, 가속 페달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가 단단히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로 고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운전자 없이 차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범인은 차를 연못 깊숙이 가라앉혀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설픈 계획은 차가 연못 턱에 걸리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바닥에서는 금속성의 물체가 반짝였다. 32구경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탄피 2개였다.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32구경은 9mm나 45구경에 비해 흔히 사용되는 종류가 아니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사의 정점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찾아왔다. 덜컥 하고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트렁크 덮개가 열리자 수사관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트렁크 안쪽 덮개에 핏물에 젖은 선명한 손자국 한 쌍이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닫힌 트렁크 안에서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긁고 밀어낸 흔적이었다. 그 손자국은 차가운 금속 위에 남겨진 마지막 절규이자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증거였다.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것이 단순한 혈흔이 아니라 한때 뜨거운 피를 가졌던 사람이었음이 피부로 와닿았다. 차량 조회를 통해 차주는 금방 밝혀졌다. 수 마샬, 38세의 이혼한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13살 딸 멜린다 역시 행방이 묘연했다. 가족들은 모녀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열린 연례 가족 모임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연못에서 발견된 유령의 자동차는 이제 주인을 잃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두 모녀의 운명과 직결된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 수사와 함께 수 마셸이라는 여성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 마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경찰은 실종된 모녀의 행적을 쫓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갈수록 수사관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한 여성의 초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수는 젊은 시절 의료 분야에서 일했지만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왔다. 그녀는 지병인 천식이 심해 종종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
가녀린 외모와 달리 그녀의 사생활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는 38세의 나이에 벌써 5번의 이혼을 경험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상처,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친절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두 아이를 끔찍이 아꼈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수색견들이 숲과 들판을 샅샅이 뒤졌다.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모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지만 그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차량 내부에 참혹한 증거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두 모녀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다. 수사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수의 주변 인물, 특히 그녀의 전 남편들에게로 향했다. 5명의 남자, 그들 중 누가 수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까?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첫 번째 남편이자 두 아이, 마이크와 멜린다의 친두인 조니 마셸이었다. 수는 1974년 어린 나이에 조니와 결혼했다. 비록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 문제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하지만 조니에게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증명해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는 7월 4일 내내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다음 날인 5일에는 직장에 출근했다. 그의 동선을 확인해줄 증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조니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전 남편들 역시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수와 헤어진 지 오래되었거나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남자의 이름이 수사관의 눈길을 끌었다. 5번째 남편, 닐슨. 닐슨은 여러모로 특별했다. 우선 그는 수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22살의 청년이었다. 1993년 당시 36세였던 수는 20살의 닐슨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졌고 주변의 우려를 뒤로한 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기묘한 결합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닐슨은 유타주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었고 보호관찰 중인 상태로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일리노이 남부로 도망쳐와 어머니 그리고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웨인시티에서 수를 만난 것이었다. 결혼 생활은 단 10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 수는 우연히 남편이 도망자 신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직접 유타주 사법당국에 닐스의 거주지를 신고해버렸다. 닐스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유타로 압송되었고 수는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0일간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닐스에게 있어 수는 자신을 사랑해준 연인이자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배신자였다. 시간이 흘러 1995년 형기를 마친 닐스는 유령처럼 다시 웨인시티에 나타났다. 놀랍게도 수는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위태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재회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다. 특히 수의 언니는 동생의 선택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의 통화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수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닐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쳤죠. 수, 제발 그를 믿지 마. 그 녀석은 널 망가뜨릴 거야. 제발 하고요. 언니의 애원 섞인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7월 6일 닐슨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젊은 청년 닐슨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7월 4일 수와 멜린다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세 사람은 독립기념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마을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를 구경한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닐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차에서 비상용 기름통을 들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걸어갔다고 주장했다.
한참을 걸어 기름을 구해 돌아와 보니 수의 차 옆에 낯선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웬 백인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키는 177cm 정도 되어 보였고 수는 제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 남자와 함께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멜린다도 함께요. 그게 제가 그들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닐스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베테랑 수사관의 귀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의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빨간 차를 모는 의문의 백인 남성에 대해 탐문했지만 그런 인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는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 나설 성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허점은 닐스의 진술 자체에 있었다. 그는 어떻게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키가 177cm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수사관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닐스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바로 수의 아들 마이크였다. 19살의 청년 마이크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실종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며칠 전의 기억을 더듬다가 문득 떠오른 이상한 점을 경찰에 알렸다. 며칠 전에 닐스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차에 탄 채로 창문을 내리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무심코 그의 차 뒷좌석을 봤는데 저희 집 공고함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족 모두에게 익숙한 낡은 공고함이었다. 왜 그게 닐스의 차에 있었을까? 마이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직감했다. 이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경찰은 즉시 마이크의 진술을 토대로 닐스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7월 7일 수사팀이 닐스의 집을 덮쳤다. 집 안은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다. 마이크가 말했던 바로 그 공고함이 차고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집 뒤편 창고에서 나왔다. 수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나무 막대기 몇 개가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가속 페달을 고정하기 위해 여러 개를 준비해 두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건은 집 안에서 발견된 총기들이었다. 닐스는 여러 자루의 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총기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유독 한 자루만은 방금 닦아낸 듯 깨끗했다. 바로 32구경 반자동 권총이었다. 수의 차에서 발견된 탄피와 같은 구경의 총이었다. 정황 증거는 모두 닐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 즉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닐스를 마이크의 공고함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를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단 48시간분이었다. 그 시간 안에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사팀 전체의 초조함이 감돌았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 7월 8일 웨인시티의 다른 쪽 연못에서 낚시를 하던 두 소년의 낚싯바늘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려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날이었다. 두 소년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의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8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또 다른 연못이었다. 그때 한 소년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월척의 묵직함과는 다른 무언가 질기고 거대한 것이 끌려오는 느낌이었다.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검은색의 커다란 더플백이었다. 물을 잔뜩 머금어 축 늘어진 가방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소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물가로 끌어올렸다. 지퍼를 열기도 전에 코를 찌르는 부패의 냄새는 이미 가방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한 수사관이 결심한 듯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칙! 지퍼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옥의 문이 열렸다. 가방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게 그을리고 심하게 훼손된 유해 더미 속에서 2개의 작은 두개골이 수사관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뼈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32구경 탄피가 발견되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종 사건은 이제 명백한 이중 살인 사건이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 유해가 수 마셸과 그녀의 딸 멜린다의 것임을 최종 확인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이는 머리에 입은 총상이었다. 수는 머리에 2발, 어린 멜린다는 3발의 총을 맞았다. 범인은 총으로 모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었다. 그 잔혹함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몸소리를 텄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닐스의 집 주변을 재탐문하던 경찰은 이웃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7월 5일이었어요. 닐스의 집 뒷마당에서 아주 커다란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봤어요.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줄 알았죠. 수사팀은 즉시 닐스의 집 뒷마당에 있는 바비큐용 화덕으로 달려갔다. 잿더미를 조심스럽게 파헤치자 불에 탄 사람의 치아와 머리카락, 작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재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이 나왔다. 열쇠꾸러미와 작은 보석들이었다. 경찰이 수의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그 보석들은 멜린다가 평소 아끼던 것들이었다. 이제 닐스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시신이 발견되고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해 및 시신 훼손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순순한 자백이 아닌 또 다른 교활한 거짓말이었다. 궁지에 몰린 닐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범행에 연루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죄를 수의 첫 번째 남편이자 멜린다의 친부인 조니 마셸에게 떠넘겼다. 닐스의 새로운 이야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7월 4일 밤 차 안에서 수와 조니가 멜린다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했다. 수가 조니가 멜린다를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그로 인해 멜린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닐스는 자신이 걸어서 자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니가 수의 차를 몰고 자신을 뒤쫓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어 수와 멜린다의 시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조니가 자신에게 시신 요기를 돕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조니의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요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함께 차를 연못에 빠뜨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다음 날 자신의 집 뒷마당 화덕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남은 유해를 가방에 담아 다른 연못에 버린 것도 모두 조니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닐스의 이 필사적인 거짓말은 너무나 허술했다. 경찰은 이미 조니 마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멜린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임신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닐스가 꾸며낸 성추행과 임신 이야기는 모두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가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인 날조에 불과했다. 수사당국은 닐스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조니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다. 닐스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7월 12일 닐스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수사관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자신이 왜 그토록 잔혹하게 두 모녀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닐스는 왜 침묵했을까? 그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서서히 드러났다. 닐스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16살 연상의 전처인 수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수에게 매달렸지만 수는 그의 집착에 부담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 했다. 닐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수가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던 자동차 한 대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 격분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수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소유물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결정적인 증언은 사건 당일 웨인시티의 독립기념일 축제 현장에서 나왔다. 한 증인은 7월 4일 닐스가 축제 현장에서 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 당신들은 다시는 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경고였다. 닐스의 어머니조차 아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녀는 7월 4일 저녁 아들이 수, 멜린다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들은 수의 차를 몰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7월 4일 저녁, 닐스는 불꽃놀이를 보러 가던 차 안에서 수와 말다툼을 벌였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수가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을 것이다. 그는 차 안에서 가지고 있던 32구경 권총을 꺼내 수와 멜린다를 차례로 쏘았다. 그 후 닐스는 끔찍하게도 두 모녀의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히 불꽃놀이장으로 향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처럼 그는 그날 밤 혼자서 불꽃놀이를 관람했다. 그의 차 안에는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두 여인의 싸늘한 시신이 실려 있었다. 다음 날인 5일, 그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시신을 불태우고 남은 유해를 가방에 담아 연못에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수의 차를 다른 연못에 가라앉히려다 실패한 것이다. 그의 모든 알리바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1996년 5월 27일, 닐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인간성을 상실한 그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2003년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 내의 모든 사형수들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2011년 일리노이주는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현재 50대가 된 닐스는 일리노이주 메나드 교정센터에서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다. 그는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자신의 뒤틀린 집착이 앗아간 두 생명의 무게를 짊어진 채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웨인시티의 작은 연못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물결 아래에는 10일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 남긴 비극적인 상처와 그를 믿지 마라는 언니의 절규를 외면했던 한 여인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영원히 잠들어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집착과 배신으로 끝맺은 한편의 잔혹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